네, 안녕하세요. Q&A 시간입니다. 운동에 관련된 또는 그 외에 모든 질문에 답해드리는 김승현입니다. 저번에 달아주신 또 160개 그 댓글 질문 가운데 아직 절반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부지런히 찍어서 여러분들 남겨주신 질문에 최대한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꽁치님의 질문이십니다. 전에 2분할 같은 4분할로 휴일 없이 돌린다고 하셨던 것 같긴 한데 휴일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 며칠 정도는 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생각.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임과 동시에 반드시 휴식을 하셔야 되고요. 운동을 하시는 만큼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쉬는 만큼 잘 운동하고 빡세게 운동한 다음에 잘 쉬는 만큼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매 만들기는 운동만이 다가 아니다. 영양과 휴식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 요새 운동 첫 시작한 이틀 차도 아는 내용이죠. 근데 정작 그 휴식에 대해서 잘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접근을 하냐면 그냥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쉰다 이런 느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운동한 부위를 뭐 이틀 48시간을 쉰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신 뒤에 그 다음에 또 완전히 휴식한다. 운동으로부터 또 완전히 휴식한다. 그래야 또 신경계 피로라든가 만성 피로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또 자유로우려면 그냥 맨날 운동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꼭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쉰다. 뭐 아니면은 이틀하고 하루 쉰다. 3일하고 하루 쉰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규칙적인 휴식을 꼭 정해놓고 계속 잘 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 오프 시즌 때는 그렇게 원칙을 정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PD님한테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일요일에는 이제 무조건 촬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6년 가까이 그렇게 못 쉬었어요. 그 전까지는 항상 일요일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안식을 했는데 몇 년간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피로해지고 뭔가 옛날만치 그렇게 활력이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은 레슨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촬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을 꼭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상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운동도 규칙이 생겨야 되는데 유튜브 한 뒤로 규칙을 하나도 못 지켰어. 왜냐면 제가 만약에 촬영을 거의 저희가 주말에 하다 보니까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원래 규칙적으로 운동하던 그 때로 하면 촬영을 한 가지밖에 못 하는 거야. 원래대로면 저 토요일날 하체를 하고 일요일날 쉬었거든요. 그러면 토요일날 하체 해야 되는데 맨날 촬영을 하체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부위 해야 되니까 계속 그거 하면서 루틴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사실 유튜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았던 건 그거지.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융통성 있게 하는 법을 배우긴 했지만 사실 융통성 있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규칙이라 제 생각에는 그냥 진짜 로봇 마냥 딱딱 정해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강박을 가지시면서 할 정도로 월요일엔 이거 해야 돼. 화요일엔 이거 하고 수요일에 무조건 쉬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마세요. 그게 이제 보디빌딩 라이프입니다. 의자에 기대어 덤벨 숄더 프레스 시 팔꿈치가 어깨를 지나는 시점에 극하근 쪽인지 날개뼈 위쪽 부근에서 근육이 뭉쳐지면서 굉장히 뻐근하게 소리도 나고 불편합니다. 스트레칭이나 날개뼈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요. 재활, 교정 이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생긴 게 의사 선생님이랑 닮았죠. 근데 의사가 아닙니다. 물리치료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질문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는 거 의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네, 의사가 아니라니까요. 이국정 교수님이 아니라고 나는 닮았어. 그냥 닮기만 한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뭐 한때 또 트레이너였기도 했고 공부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팔꿈치가 어깨를 지나가는 시점에서 뭔가 소리가 난다. 그리고 불편하다. 견갑 거근 문제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날개뼈가 좀 뭔가 이렇게 거상이 됐다. 뭐 스스로 안정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거 보니까 정거근이 좀 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웬만한 상체 운동의 문제는 다 정거근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정거근 무시해요, 저는. 왜냐면 진짜 그냥 모든 상체 운동 잘 못하시는 분들은 다 정거근이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정거근만 잘 잡아도 다 개선되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서 몸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중량은 늘지 않고 항상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죠? 문제 없잖아요. 몸이 좋아지는데 뭐가 문제죠? 역도 선수신가요? 혹시 파워리프팅 대회를 나가셔야 되나요?
그게 아니면 몸 좋아지는 게 최고지 중량 안 좋아진다고 고민을 합니까? 전혀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몸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지. 그죠? 물론 각자의 목표가 다를 수 있어. 나는 중량이 늘어야 돼. 난 중량 늘어서 행복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그런 게 아니고서야 몸이 좋아지는 걸로 만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아닌가요? 건강해지고 몸매가 예뻐지고. 그죠? 근데 이제 중량이 늘어나고 고중량 드는 걸로 행복해. 약간 이런 분들은 저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골프를 하는데 골프라는 종목은 결국엔 홀에다가 골프공을 넣어야지 되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타수에 그 공을 넣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타를 치면 유리해. 근데 그 유리한 거에 속아서 장타만 생각을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어쨌든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를 한 번 더 되새겨 보시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잘 아실 거고 제 생각에는 문제 없습니다. 결국에 무게를 못 친다고 생각하는 거가 문제다. 아시겠죠? 뱃살이 많고 다른 부위는 얇은 뱃살이 많고 다른 부위는 가느다란 마른 비만입니다. 운동 방향성과 식단에 대해 궁금합니다. 너무 막연해. 너무 막연한데 일단 근육량을 높이시면 좋겠죠. 다른 부위가 가늘고 뱃살만 쪘다니까 다른 부위를 일단 두껍게 만들어 봐야겠죠. 그러니까 뱃살을 개념치 마시고 일단은 근육량을 좀 많이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운동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또 식사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방법은 뭐 중량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거고. 아니야, 오히려 저는 고중량이 몸을 두껍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당한 중량으로 많이 반복해야 몸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적절한 중량을 택하셔서 8에서 12회 정도 반복을 하시고 실패 지점에 근접하게요. 그리고 식사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자주 하시면 더 좋아요. 5끼 정도 이상 드시면서 단백질 150g 이상 챙기고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 일으키지 말고 지방을 많이 드시면서 탄수화물을 운동하기에 적절한 정도까지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목 부상으로 앞으로 바벨 운동이나 중량을 치는 운동을 못하게 됐는데 벤치를 못해서인지 예전처럼 가슴 모양이 각지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뭐야, 해볼 만한 운동이 있을까요? 손목 부상이 얼마나 심하시길래 손목 부상을 잘 회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바벨 운동 다시 하실 수 있으니까 중량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모든 게 만사형통입니다. 다른 거를 하시기 전에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다른 걸로 대체해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대체해서 하려고 하는 것마저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문제 해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회 때 둔근이 갈릴 정도까지 빼시나요? 네. 물론 이제 그 최상급 컨텐더 보디빌더만큼 이제 둔근을 가르지는 못하지만 뭐 거기에 준하는 만큼은 갈라질 정도까지 감량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 막 진짜 쫙쫙 갈라지잖아요. 엉덩이 근육 자체가 조금 쬐끔해서. 그래서 이번 비시즌 동안 엉덩이를 좀 많이 키워보려고 합니다. 랩풀 다운 할 때 허리가 과신전돼서 아픈데 극복 방법이 궁금합니다. 과신전이 돼서 아플 정도면 반대로 굴곡을 하는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근에 힘을 줘서 이렇게 굴곡하는 힘을 줘보세요. 그리고 굴곡하는 힘 주면서 이 고관절 굴곡근에도 힘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뒤꿈치를 들어가지고 무릎 패드에 바짝 몸이 고정될 수 있게 바짝 쳐 올려주는, 무릎을 쳐 들어 올려주는 힘을 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슴이 약점이라 생각해서 분할을 1. 가슴 어깨, 2. 등, 3. 전면 하체 플러스 약간의 후면, 4. 휴식, 5. 가슴 어깨, 6. 등 후면 하체, 7, 8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어깨의 볼륨 부족, 후면 하체의 볼륨 부족, 가슴의 볼륨 과다 등이 걱정되긴 하는데 제 생각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가슴을 2번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누어 할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어떤 부위의 약점은 조금 하고 많이 하고로 극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능적인 하자가 생긴 상태에서는 일주일에 7번을 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부터 빨리 개선을 하는 게 첫 번째고, 가슴이 약점이 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면 승모근이 과하게 기능적으로 우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균형이 좀 깨진, 줄다리기 균형이 조금 무너진 상태예요. 그리고 가슴을
늘리는 거를 끝까지 잘 못 늘리는 것 같더라고요. 승모근이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체스트업을 하는 게 좀 어려워하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리고 잘 늘려놓은 상태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팔만 움직여야 되는데 어깨가 같이 움직이면서 팔을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견갑이라든가 어깨의 움직임이 너무 우선해요. 그러니까 고정된 상태에서 팔만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요, 가슴 약정인 분들은 가슴을 최대로 단축하는 데 집착을 해요. 쥐어짜는 데 집착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 쥐어짜면 쥐어짤수록 가슴 작아진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잘 늘리는 거에 집중해주세요. 제가 요즘 안타까운 게 가슴 약점이신 분들, 등 약점이신 분들 보면 너무 그 근육을 최대로 단축해서 그 최대 수축, 절정 수축 막 이런 데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안쪽 섬유를 자극은 할 수 있겠죠. 기시부를 자극을 할 수 있는데 크기의 절대적인 뭐라 그럴까, 이 근육 크기를 증가시키는데 절대적인 그 조건은 단축 수축이 아니야. 신장 수축이야. 얼마나 잘 텐션을 건 상태에서 잘 늘려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늘리느냐. 그러니까 이제 길이를 잘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셔서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분할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생각나시는 대로. 분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약점 보완에. 하나도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데 그거보다 우선이 아까 말한 운동 똑바로 하기부터 시작이 된다. 알겠죠? 근데 가슴을 자주 해야 될 필요는 있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강도를 좀 줄이면서 자주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볼륨이 처음에는 많아야 되겠죠. 자주 유효타를 많이 먹여야 되니까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서 자주 하시다가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현님을 보면 내면이 굉장히 단단한 분 같아요. 특히 행동이나 말에서 여유로움이 묻어나오는 부분에서요. 혹시 단단한 내면을 가지려고 노력하신 점이 있나 궁금합니다. 그런가요? 내면이 제가 단단한가요? 저는 나약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주시는 이유는 아마도 그냥 유튜브나 이런 보여지는 걸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는 제 모습의 100분의 1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포장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포장하지 않았지만 단편적인 모습이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단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단단할 수도 있겠죠.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노력하신 거 있냐 하면, 그 노력은 뭐 이렇게 막 의식적으로 노력한 건 아니지만 그 좀 단단해지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죠. 되게 공교로운 게, 제가 아니나 다를까 되게 적절하게 얼마 전에 이제 책이나 좀 읽으려고 책을 4권을 샀습니다. 연말 연초에 좀 읽으려고. 그래서 넥서스 아시죠?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그리고 또 거짓의 프레임이라는 샌더 벤 데어 린덴이라는 분이 지은 우리는 왜 가짜에 더 끌리는가. 요새 막 가짜 내추럴 막 핫하죠? 그래서 왜 우리는 가짜에 더 끌리는가 진짜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노벨상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는 너무 딱 마음에 든 부제, 내면 소통,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 근력 훈련. 오우, 완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질문 주신 분한테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근육은 단련되어 있죠. 그러나 과연 내 마음 근력은 단련되어 있는가, 내면은 내가 단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안 그래도 났어가지고 이 책을 사봤습니다.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넥서스보다 더 두꺼워. 그래서 요거 개인적으로 이제 읽어보려고 했었는데 딱 질문이 딱 있길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난 내면의 단단함이 좀 필요해, 난 마음 근력이 훈련돼야 해, 명상이 필요해 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 분 계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저도 아직 안 읽어봤어요. 사놓고 엊그제 사가지고 이틀 됐습니다. 아무튼 뭐부터 읽어야 될지 고민됐었는데 요거 내면 소통부터 읽어보도록 너무 두꺼운데 이거부터 빨리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것도 없는데 책이나 읽어야지 뭐. 그리고 제가 또 어젠가 오늘인가 뭐 인스타 이렇게 동기부여 게시글 같은 거 요새 좀 많이 보는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좁고 친구가 없대요. 그러니까 고독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고독해야 됩니다. 단단해지는 법은 고독하다. 고독하면 단단해집니다. 스스로 단단하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또 유연해야 됩니다. 너무 고독에 너무 그 중독이 되면 이제 완전 사회적으로 완전 고립돼 버려요. 고립과 고독에서 그 줄다리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고독하시되
너무 고립되지는 말라라는 게 이제 명랑한 운동자였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벌크업을 하고 있는데 인바디상으로는 근육량은 안 늘고 체지방만 늘고 있습니다. 운동량을 늘리기보다 평소보다 무게를 증량해서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근육량이 인바디상으로 안 는다 해서 뭐 실제로 근육이 안 늘었다 볼 수도 없어요. 인바디는 그렇게 정확한 개념은 아니니까. 그러나 체지방만 너무 늘고 있다면 먹는 게 지금 너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죠, 과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탄수화물을 하루에 500g 이상 먹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벌크업 해도. 지방으로 늘려서 드시는 게 훨씬 더 권장됩니다. 단백질과 지방으로. 600g 이상 그렇게 무분별하게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탄수화물을 너무너무 많이 드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줄여서 좀 인슐린 민감성을 조금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유산소를 좀 해보실래요? 벌크업이지만 유산소를 조금 해보시면서 체력도 같이 좀 이렇게 키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책 자주 읽으시나요? 그렇지 않더라도 살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으신 책이 있다면 평소 말을 조곤조곤 잘하시고 본인 철학과 주관이 뚜렷하신 분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책을 자주 읽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실제로 자주 읽지는 않아요. 1년에 많이 읽으면 한 3-4권?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사봤습니다. 지금 솔직히 오랫동안 제가 2024년 동안 2권 읽었거든요. 좀 부끄럽지만 이거 너무 조금 읽었다 해서 몰아서 읽으려고 이제 4권을 샀는데 올해 안에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냉정하게. 근데 이걸 기점으로 내년에는 책을 좀 더 많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살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옛날에 제가 20대 초중반까지는 어린 왕자를 좀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게 어린 왕자가 어릴 때 읽고 20살 때 읽고 30대 읽고 이러면 또 느낌이 다르대요. 근데 30살 넘어서 안 읽었어요. 또 한번 읽어봐야 되나? 근데 솔직히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그런 감성적인 작품보다 좀 이런 인문학 이런 거에 더 끌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나 아니면은 총균세 이런 거 있잖아요. 제레미 다이아몬드였나? 그런 책들을 조금 더 읽게 되는 것 같은데 감명 깊은 느낌은 좀 덜 들긴 하죠. 그런 작품들은 아무래도 좀 감성 있는 작품들,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감명이 깊긴 하죠. 그래서 문학은 아니지만 개인의 회고록에 가깝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감명 깊다, 뭔가 흥미진진하고 감명 깊다, 그리고 그것이 실화다라는 측면에서 좀 백범일지를 좀 재밌게 읽었었어요. 왜냐면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힙니다. 약간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주시는 느낌이라 그래서 좀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추천하라 그러면 그렇게 엄청 추천하는 도서는 아니기도 해서 옛날에는 항상 추천 도서였어요. 100대 추천 도서여서 백범일지는. 요새는 또 모르겠네요. 결혼 안 하면 나중에 필연적으로 고독해지시나요? 아직 끝이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결혼을 안 한 끝을 제가 본 건 아니니까. 근데 결혼을 안 해서 고독한 건지 이게 아니면 내 성향이 고독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성향이 고독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좀 시골에서 자라고 친구들이 있었지만 좀 집이 저희가 좀 시골이다 보니까 친구들을 자주 만나러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혼자 노는 게 좀 익숙한 편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독한 인생을 어릴 때부터 좀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 그래서 고독한 거지 결혼을 안 해서 고독한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결혼을 안 하면 더 고독하겠죠. 그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독해서 불행한 사람이 있고 고독해서 뭔가 역량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뭔가 다른 내가 집중해야 될 일에 더 집중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고독은 제 생각에 무기입니다. 그 무기로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이 있고 남을 해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싸워서 뭔가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허리 부상을 입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허리 부상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서 운동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레그 프레스 하다가 갑자기 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주일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장요근 문제 같다. 장요근 떡한 이런 느낌이 생각해보니까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뒤로 조심하는데 허리 부상 대부분이 이 고관절을 잘 못 써서 일어나는, 그때도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였고요. 그래서 고관절을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 고관절의 가동을 많이 늘려주세요. 대중적인 하루 3끼 밥 200g 플러스 닭가슴살 200g 식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대중적인 식단입니까? 저도 몰랐네요. 그럼 어쨌든 이 식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중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내릴지는 기준이 있어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밥 200g이면 탄수화물 약 70g 가까이 먹는 거예요. 660g, 60에서 70g. 닭가슴살 200g이면 단백질 약 한 50g. 그리고 지방이 없죠. 그러니까 영양이 불균형 식단이죠. 단순하게 봤을 때. 네, 불균형 식단입니다. 야채랑 지방을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프로카드 획득 실패 의무서 아마 몬짐 때 기준이기 때문에 몬스터짐 프로카드 못 땄던 거겠죠? 첫 번째, 헤어스타일 별로였어.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이 그냥 좀 그랬습니다. 자신감이 결국에는 이런 외모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첫 번째, 자신감이 좀 덜 들어갔고, 두 번째, 포징을 그냥 양손 허리 포징을 계속 했어야 된다. 그리고 주먹을 쥐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보드숏 너무 올라가 있었어. 보드숏이 거의 배꼽 밑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딱 냉정하게 봤을 때 그때 5등 할 수밖에 없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몸만 봤을 때는 다 지인들과 관람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드숏이 제 생각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승현이 형님, 정거근 코어 강화하기에 좋은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 하지 코어 정거근이 너무 약해요. 스스로 의식하고 운동해야 하나요? 청주 언제 다시 오세요? 데드버거라는 동작이 있죠. 그 동작이라든가 아니면은 버드독이라는 동작도 있어요. 그런 거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청주는 뭐 항상 가고 싶은 곳입니다. 고향이기도 하니까. 내년에 또 가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고, 이놈의 그 역마살 때문에 저는 한 군데에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내가 의식주에 돈을 너무 과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청주에 가면 좀 그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좀 아껴가지고 이제 좀 돈을 좀 모아야 되나 생각도 좀 듭니다. 등 너비를 넓히는 운동이나 두께를 만드는 운동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운동을 하는데 그게 안 두꺼워지고 안 넓어진 사람이 있다면 뭐 그런 운동을 안 해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 운동을 안 해서라기보단 그 동작이 안 나와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어떤 동작을 만드는 우리 신체의 기능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운동 종목을 해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동작을 해라. 그러면 그 형태가 뭐냐. 일단 두꺼워지기 위해서는 승모근이 발달을 해줘야 되는데, 승모근과 가슴은 제 생각에 팔을 되게 잘 써야 됩니다. 팔을 되게 자유롭게 쓰면서 팔의 움직임 때문에 가슴이 움직이고 승모근이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돼. 대부분 가슴 발달이 안 되고 승모근 발달이 안 돼? 그럼 팔을 잘 안 쓰고 자꾸 몸의 가운데서부터 운동을 하려고 해서 잘 못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못 쓴다기보다 수축감은 느끼는데 실제로 텐션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특히 어떤 텐션? 신장성 수축 할 때 텐션을 못 줘요. 단축 수축할 때만 텐션을 잔뜩 넣어버리고 그리고 끝내버리죠. 그게 근비대로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꺼워지지 않고 가슴이 발달이 안 되고 승모근도 발달이 안 되고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실수를 해본 바로는. 그래서 그 승모근이 두툼해지고 그 다음에 날개뼈의 움직임이 올바르게 일어나게 만들어. 상방회전이 잘 일어나고 막. 그러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전방경사가 너무 심해지지 않고 후방경사 되는 느낌을 좀 잘 잡아주고 가슴을 들어주는 흉추 가동이 좀 좋아지고 이러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이완 시, 사이드 레터럴 이완이라고 하지 말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에 운동할 때 삼각근이 신장할 때를 얘기하겠죠? 신장할 때 라인업을 잡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잡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잡지 마라가 아니라 잡으려고 애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신장할 때 잡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레터럴 레이즈를 자체를 너무 흔히 말해 라인업이라고 하는 자세가 있는데 후방경사 시켜가지고 견갑을 상방회전 시키고 광배근에 긴장감을 넣은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광배근 위에 걸쳐 있는 느낌인 건데요.
그 느낌으로 잘못하면 팔이 너무 옆으로 가요. 몸통, 신체 너무 옆으로 가. 시상면이라고 하는 그 옆으로 가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약간 몸통의 앞쪽에 위치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너무 옆에 놓고 옆으로만 움직이려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필연적으로 여기밖에 못 올리거든요. 더 올리면은 다쳐요. 잠재적인 손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모근도 쓰거나 견갑을 움직여서 팔을 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삼각근 지치기 전에 승모근이 더 빨리 지쳐. 승모근을 쓰지 마라는 아니고 승모근이 지쳐서 못하게 되는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승모근이 덜 털리면서 운동을 해라. 쓰이면서 덜 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라인업 잡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가동 범위가 줄어요. 그래가지고 가동 범위가 좀 아쉬워서 그 동작보다는 가동 범위를 좀 크게 할 수 있으면서 운동을 또 어깨에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상체를 좀 숙이게 되죠. 그리고 견갑면에서 팔의 벌림과 모음이 일어나야 된다. 아우, 이걸 말로 표현하려니까 되게 어려워요. 제가 그 텍스트나 언어로 전달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운동에 대해서는요. 운동은 난 진짜 뭐든지 실전파. 아우, 이거 말로 표현하고 텍스트로 표현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 그것도 능력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보디빌더로서의 역량이 더 좋은 사람 같습니다. 뭔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이렇게 실체화 시키는 게 참 어렵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저는 용어를 좀 똑바로 쓰면 더 좋다. 이완이라는 표현을 보디빌딩에서 많이 쓰잖아요. 운동할 때. 이완은 우리가 요가나 아니면 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릴렉스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힘 빼고 이렇게 되게 늘어지는 거를 이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힘이 안 들어간 상태를 이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운동할 때 힘이 안 들어간 상태가 없어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면 항상 근육에 힘이 들어간 상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축이 더 위주가 되고요. 신장 수축이냐 단축 수축이냐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만큼은 이완, 수축 이런 표현 쓰지 말고 이완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게 되는 그 개념을 신장이라고 우리는 약속을 해봅시다. 알겠죠? 우리 채널에서만이라도 약속을 하고 쓰는 거예요. 이제 혼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뭐 용어 실수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실수를 줄여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실수 많이 하시는 용어들이 이완 그리고 암풀다운. 이거 옛날에 영상 올렸다가 욕 엄청 하시더라고. 왜 욕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용어 똑바로 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암풀다운이라는 운동 없다고 했잖아요. 스트레이트 암 풀다운. 외국 친구들한테 암 풀다운이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스트레이트 암 풀다운이라고 알아들어요. 승현님의 태도나 가치관에 기억에 남을 정도로 무언가 영향을 준 책이 있을까요? 영향을 준 책. 근데 아까 다 질문에 답을 한 건데 어린 왕자라는 책을 제가 좀 많이 인상 깊게 어릴 때 읽어가지고 그게 좀 성장기 때 영향을 많이 감성적인 그런 거에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제 멋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현재가 아닌 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팟캐스트 형식으로 살아온 나날을 말로써 쭉 엿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승현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RBW 개츠비 에디션 추가 입고 좀 부탁드립니다, 형님.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을 어릴 때 굉장히 몰입해서 제 최고의 책으로 20대 중반까지는 계속 뽑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 뒤로는 제가 어린 왕자라는 책이 제 머릿속에서 살짝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감성적이고 좀 뭔가 관념적인 거를 더 중시하는 사람에서 나이가 들고 좀 현실의 풍파도 많이 겪고 하면서 현실 그리고 뭐 합리적인 거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따지게 된 것 같아요. 특히 현실적이 된 것 같아. 나이 들면서.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인문학 서적도 더 좋아졌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내가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실용적으로 내 삶이 더 좋아지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용도서를 많이 읽었던 것 같네, 그 뒤로. 예를 들면 뭐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대널얕 뭐 이런 책이 오히려 더 재밌고 좀 머리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아까 백범일지라고 얘기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지대널얕을 더 재밌게 읽었네. 그렇게 그냥 사소하지만 내 실제 생활에 되게 내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뭐 실제 내가 대화할 때 말 그대로 지적인 대화를 위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들
더 저의 뇌리에 강하게 남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소설 같은 거를 더 읽었는데 확실히 문학 작품, 말 그대로 고전 문학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읽었는데 최근에 소설을 거의 안 읽었네요. 그렇게 된 계기가 영화나 드라마, 만화 이런 거를 더 많이 봐서 온 것 같아. 비주얼적인 거에 좀 더 끌리게 되더라고요. 텍스트를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 언젠가부터는. 근데 이제 텍스트로 읽는 게 또 좋다고는 하죠. 근데 최첨단 사회에서 비주얼적인 게 더 중요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훌륭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예술 같습니다. 문학이자. 옛날엔 소설은 단순히 내가 텍스트로 그 소설에 몰입해서 간접적인 체험을 하는 거에 불과했다면, 아무리 그 서술 형태가 관점이 뭐 3인칭이냐 1인칭이냐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이런 거와 별개로 결국에는 간접적 체험이고 내가 그 소설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게임이라는 수단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캐릭터, 그 인물로 아예 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을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비컴 휴먼 그런 작품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작품이죠. 나의 그런 선택 하나하나에 따라 분기가 수십 수백 갈래로 갈리고 엔딩이 정말 달라져. 배드 엔딩이 될 수도 있고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그 작품은 앞으로 미래에 약간 더 길이 남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플레이 해보진 않았어요. 남이 플레이 하는 것만 봤고. 그래서 아마도 미래에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이라든가 소설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지?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면 항상 질문과 다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쨌든 이분도 저의 그 가치관이나 뭐 태도 이런 거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간접적으로나마 또 엿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츠비 에디션 RBW는 아마 뭐 추가 입고될 예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과거만 엿보는 것,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과거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현재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옛날엔 전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 아니야, 미래가 더 중요하진 않아. 현재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과거도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훨씬 중요한 건 맞아요. 그리고 사실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결국에 다 인간이 정의 내린 개념밖에 안 돼. 시간은 그렇게 나뉘어 있지 않아. 항상 시간은 한 단위라고 봅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 엊그저께 오랜만에 다시 컨택트라는 영화 아시죠? 우리 PD님도 좋아하시는 영화입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를 또 제가 오랜만에 또 봤거든요. 그 영화가 또 그런 내용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외계인, 이거 스포인가? 자, 스포 원하시는 분들은 건너뛰세요. 안 원하시는 분들은 건너뛰세요. 외계인의 언어를 배우게 된단 말이야, 그 주인공이.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됩니다. 왜냐면 초능력이 생기거든요. 그 언어를 배우면 우리가 사고가 달라진다고 그러죠. 그 외국어를 배우면. 영어를 배우면 영어에 맞는 인격이나 사고가 바뀌어. 중국어를 배우면 거기에 맞게 바뀌어. 이렇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외계인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이게 확 바뀌었어. 그래서 미래를 봅니다. 왜냐면 외계인들의 언어와 사고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나뉘어있지 않거든요. 그냥 시간은 하나거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를 아는 사람들은 바꾸려고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왜냐면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요.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다 라고 또 결론 내려버릴 수도 있겠죠? 승현님이 10년 전에 3초 동안 본인에게 운동 조언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인터스텔라 마냥 그 당시로 간 거죠. 10년 전에 저에게 가서 이렇게 책장을 두드리면서 가지마! 스테이! 이렇게 외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그 3초 동안 어떤 조언을 할 것이냐. 등 운동 졸라 열심히 해라! 이러고 현실로 돌아오겠죠. 김승현 선수께서 홍준영 코치님과 함께하고 싶은 의향은 없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제가 어제 코치 계약을, 구두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누군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홍준영 선생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치를 정할 때 원칙이 아니라 이제 기준을 좀 세워봤어요. 하나는 내추럴일 것, 또 하나는 내추럴이면서 동시에 케미컬 코칭을 하지 않을 것. 가끔 내추럴이면서 케미컬 코칭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대신에 공부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일 것. 코치의 역할이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기준이 또 있지만
그런 거를 좀 만족시키는 그런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께, 나이는 좀 저보다 어리지만 괜찮았어요. 추천도 받고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제 코칭을 받기로 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고양이 자랑 좀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제로는 두 번째 냥이고요. 작년에 그 세상을 떠난 만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만득이라는 친구는 2015년에 제가 되게 힘들 때 데려온 친구입니다. 근데 아비시니안이었는데 제가 대구까지 가가지고 분양을 받아서 왔어요. 여차저차 이제 키우게 됐는데 계기는 그냥 너무 귀여워서, 고양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안 그래도 나만 고양이 없어 막 이런 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양이가 너무 좋은데 나만 없어 해가지고 그때 되게 힘들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제 수익의 거의 절반 정도를 들여서 데리고 왔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었죠. 왜 바보 같은 짓이냐면, 현실적으로도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반려동물 돈 주고 사고 이거는 안 좋은 거더라고요. 나중에 드는 생각이. 그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그 케이지에 들고 오는데 KTX 타고 막 우는 거야. 그때부터 후회했어요. 사실 이게 얘가 부모랑 행복하게 찌늘고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 때문에 얘를 떨어뜨리고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의 욕심 때문에 얘를 또 중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는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다. 인간이 미안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바로 후회를 했지만 또 그만큼의 또 행복감을 주죠. 고양이 귀여워. 그리고 잘 이렇게 지내다가 서울로 오면서 제가 부모님 댁에 그 친구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미안하고 잘못한 거지만 그렇게 떨어져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떠났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키우면 안 되겠다 했는데 자꾸 꿈에 나오는 거예요, 만드기가.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 케어해주지 못하고 이제 떠난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인지 몰라서 자꾸 꿈에 나와. 그래서 막 울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 마리 다시 내가 입양을 해서 얘를 잘 케어하고, 태어난 것까지 내가 못 봤어도 떠날 때만큼은 내가 얘를 잘 책임지고 케어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자랑이요? 귀엽습니다. 그리고 아주 착해요. 말을 잘 듣고 뭐 이걸 떠나서 말은 안 들어. 근데 사람의 음식을 탐내지를 않아. 얘 제로가 참 얘는 아주 신기합니다. 옛날에 만드기는 솔직히 꼴보기 싫을 때가 많았어요. 미안하다 만드가. 막 닭가슴살 삶아놓으면 그 뜨거운 거를 막 집어가가지고 다 처먹어버리고, 사람 음식을 막 탐하고 벽지 찢어버리고 온갖 사고는 다 치고 다녔던 친구입니다. 식물 같은 거 다 씹어먹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어, 만드기는. 핸드폰 충전기만 한 3개 정도 끊어 먹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로는 사고를 잘 안 쳐요. 그냥 지금 여기 와서 제일 큰 사고는 시디스 의자 저거 가죽 저거를 다 뜯어놓은 거, 뭐 그런 거 정도? 그리고 이제 제 잘못인데 제가 앉다가 저 준지 저거 바시티 자켓 그 가죽인데, 양가죽인데 저거 빵꾸 났어요. 근데 제가 그 옷을 입고 걔를 들어서 그런 거지 뭐. 걔 안 만졌으면 괜찮은 거 제 잘못입니다. 얘는 잘못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사고도 잘 안 치고 착해요. 그리고 낯도 안 가리고 손님 오면 너무 좋아해. 아무튼 그렇게 귀엽습니다. 보디빌딩을 통해 얻은 깨달음 중에서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절제죠, 절제. 절제와 그 고통에 대한 저항, 인내, 이런 것들이 좀 일상생활에 적용했을 때 또 좋은 점이죠. 나를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 어쩌고 있잖아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 그거가 말 그대로죠.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다. 그게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절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절제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보디빌딩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보디빌딩은 저는 약간 태권도 아니면은 뭐 이런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꼴값 떠지 말라고 그러지만 보디빌딩 뭐 대수냐고. 보디빌딩 대회 나가는 건 좀 그건 꼴값일 수 있는데, 그냥 보디빌딩 자체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도가 지나칠 때 몸 왜곡증이라든가 약물 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는 건데, 그 모든 분야에 명이 있으면 암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디빌딩이 유독 그게 도드라질 뿐이죠. 워낙에 겉이 화려하다 보니까 그 이면은 더 추악할 수밖에. 5회 미만 스트렝스 키우기 위한 한 세트 정도의 스쿼트나 벤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좋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글 세트죠. 싱글 세트 아주 추천합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시 전 측면에 먹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측면만 타는 느낌이 나야 되나요? 어떤 각도로 하느냐
가 중요한데 사레레 하면서 저는 그냥 어깨가 전체가 다 쓰인다는 느낌을 받는 편이고요.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모든 운동이 그래요. 등도 한 동작을 하면서 등이 전체가 다 쓰인다는 느낌이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어렵겠지만요. 뭐 하체 운동을 해도 대퇴 사두 중에 뭐 직근만 쓴다, 뭐 외측 광근만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활성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를 위주로 타겟해서 막 이렇게 한다, 이 사실이 안 좋은 것 같아. 고립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활성이 안 되는 거를 활성되게 만드는 스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 부분만 유독 더 거기만 활성시키려고 하는 거는 내추럴한테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스킬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약물 사용자분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스킬이죠. 왜냐면 그분들은 그래요. 약점을 보완을 한다? 근육량을 늘려서 약점 보완을 할 수가 없죠. 체중 제한도 있는 경우도 있고, 시범이 약점 늘린다고 체중을 늘려요? 그러면 대회를 못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중 늘리지 않는 선에서 내가 원하는 근육만 타겟해서 거기만 고립해서 훈련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훈련하는 거는 약물 사용자들의 방식이죠. 근데 이제 내추럴이라 그래도 체중 안 늘리면서 딱 거기만 딱 키우고 싶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전체가 다 쓰이면서 전체적인 근육량을 늘리는 게 내추럴한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다 라는 게 뭐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거의 모든 보디빌더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구분을 해서 얘기한다면 약물 사용자랑 내추럴이 뭐가 다르다? 그럼 그런 게 다르다. 그래서 사레레 할 때 전 측면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다 쓰이는 게 좋다. 측면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 측면도 쓰이고, 전면은 너무 막 많이 쓰이진 않지만 전 측면, 측면, 측후면 다 쓰이는 느낌이 나야 된다. 후면 삼각근이랑 전면 삼각근 완전 앞쪽, 뒤쪽 서면은 덜 쓰입니다. 당연히. 가슴, 등, 어깨, 하체 각 선피로 운동 뭘 가져가시나요? 선피로 운동을 잘 하지는 않아요. 잘 하지는 않는데 굳이 뭐 하신다면 너무 무겁지 않게 하시면 좋고, 고립 운동에 가까운 것들을 하시면 되겠죠. 가슴 운동할 때는 뭐 플라이, 등 운동할 때는 스트레치한 풀다운, 어깨 할 때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체 할 때는 앱덕션, 뭐 레그 컬 이런 거 2개가 좋죠. 국내에서 아놀드와 같은 범국민적 스타가 탄생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그럴 뻔했죠. 아놀드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뭐 그 범국민적 스타라고 하면 될 뻔했는데 이제 안 됐죠. 아놀드가 스타가 된 건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는 약물이 어쨌든 간에 지금처럼 약물 사용이 완벽하게 잘못된 것이고 금지됐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약간 이제 약물의 위험성이 이제서야 조금 알려지면서 카다가 설립되려고 하기 딱 그런 시절입니다. 설립되기 직전. 그러다 보니까 아놀드 같은 보디빌더들이 스타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범국민적 스타가 된 이유는 아놀드는 보디빌더로서가 아니라 영화 무비스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국민적 스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박재훈 선수가 갑자기 저 연기하겠습니다 이러고서 마동석 포지션이 돼서 범죄도시 찍고 막 이러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아놀드가 어떤 사람이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놀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보디빌더로서도 최고였지만 결국에는 무비스타로서 최고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범국민적 스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한번 마셔야겠다. 목말라가지고 요즘 마실게요. 제 기준에서는 파워빌딩식 운동과 순전한 바디빌딩식 운동 중에 딱히 우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승현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열이 없죠.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파워리프팅이냐 보디빌딩식이냐 뭐가 더 우월하냐는 따진다? 그거는 약간 검도냐 태권도냐 뭐가 더 좋냐 이걸 따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예 결이 달라요. 똑같은 무예지만 다르다. 복싱이냐 주짓수냐 뭐 이런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플링으로 뜨면 당연히 주짓수가 유리할 거고, 타격만 할 거면 당연히 복서가 유리할 거고, 이런 것처럼. 근데 둘 다 좋은 운동이고 우리가 심신을 수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거죠. 근데 확실한 건 그겁니다. 나 입식 타격을 배우고 싶어. 그러면 복싱 배워야죠. 나는 그라운드 배우고 싶어. 그러면 뭐 레슬링 배우든 주짓수 배우든 해야죠. 내가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가 확실한 사람은 뭐가 더 우월한지를 나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난 무게를 드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파워리프팅 배워야 돼요. 근데 나는 몸을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해. 그럼 보디빌딩 식으로 해야죠. 그렇게 목적에 맞는 수단을 이제 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파워빌딩은 둘 다 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파워빌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파워빌딩 중에 둘 다 잡은 사람을 못 봤어. 둘 다 잡으면 좋죠. 근데 둘 다 못 잡아. 그러니까 하나만 잡자 이거예요. 선택 그리고 집중. 그리고 둘 다 잡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또 있어. 근데 그 욕심이더라고. 결국에는 못 잡더라고. 그래서 하나만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는 좀 잡힐 수 있어요. 둘 다 애매하니까. 둘 다 애매하다고 보면 좀 그런데. 근데 극단적으로 가면 결국에는 이제 안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둘 다 잡는 사람은 결국엔 그 역량이 둘 다 좀 애매할 수 있다. 좋긴 하지. 근데 이제 정점에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만 택하시길 바라요. 뭐 안 된다고 하면 꼭 고집 부려가지고 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여줘 보세요. 네. 좋지 뭐 그러면. 둘 다 하면 좋죠. 네. 근데 어찌됐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예뻐지고 싶어? 예쁜 거랑 강한 거는 구별돼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때문에 파워빌딩이 유행했는지 모르겠네. 아마도 내추럴은 중량이다라는 밈 한 2016년도, 7년도 그때쯤부터 그게 좀 많이 유행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파워빌딩이라는 게 좀 대세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맞아요. 탑 컨텐더들 보면 파워빌딩에 준하는 힘을 갖고 있죠. 근데 정작 파워빌딩을 하지는 않아요. 보디빌딩을 하더라고 결국에는. 그래서 파워빌딩?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파워 리프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을 키우는 중간 과정을 거치시고 초기 또는 중간 과정을 겪은 뒤에 결국에는 보디빌딩을 해야 보디빌더로서 성공을 한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페이커? 왜냐면 그냥 이거는 뭐 게이머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인물로 봅시다. e스포츠 분야를 빼버리고 그냥 우리 하나의 인물로 우리가 이 사람의 인생을 봐볼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커리어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커리어를 시작하자마자 그 분야에 정점을 찍어요. 그냥 아예 바로.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무색할 만큼 정점을 바로 찍어버려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몇 년간 그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을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조금 기량이 꺾여서 이제 전성기가 끝났고 이제 그 사람의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해. 몇 년간 그런 암흑기를 거치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러더니 다시 정점을 10년 만에 다시 정점을 찍어버려. 그리고 심지어 그 암흑기라고 했던 때조차도 사실은 바닥이 아니라 여전히 정상에서 조금 내려온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최정상이지만 그냥 정말 등수 한두 개 차이로만 등수 한두 개 차이로만 전성기 끝났다고 얘기한 거야. 그 정도로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이랑 비슷해진 거 자체를 전성기에서 내려왔다고 본 거죠. 근데 다시 10년 만에 정점을 찍고 한 번 더 찍고 한 번 더 뒤집어가지고 또 찍어버리네? 근데 그 10년 넘는 기간 동안 구설수 하나 없어. 인격, 인성 이런 거 구설수 없어. 심지어 피아노 잘 쳐? 책 독서가 취미라서 서점에서는 그 페이커 권장 도서 목록을 팔아요. 그 정도면 뭐 말 다 한 거 아닐까요? e스포츠라는 분야의 대표적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페이커이기 때문에 e스포츠가 저는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또 싸우고 있는 중이지만 인정받기 위해 제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페이커라는 사람의 존재는 굉장히 보물입니다. 지금은 뭐 국회에서 어디에서 게임을 사회 악으로 규정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제재하려고 하는 마당에 그래서 그 김성애님이 국민청원까지 했잖아요. 그런 마당에 이 페이커라는 존재가 게이머들한테 주는 힘은 굉장히 큽니다. 페이커가 대표라서 정말 다행이야. e스포츠 선수의 대표, e스포츠의 얼굴 마담.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페이커 같은 사람이 또 여기 보디빌딩 분야에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나 봐요. 대사량이 2300칼로리 가정시 하루 섭취 당 70g 먹으면서 2100칼로리 깨끗하게 먹지만 2500칼로리 이해가 잘 안 돼. 그냥 어쨌든 답변을 해보면 이게 제가 지금 이해를 잘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하루에 당을 70g을 먹으면서 2100칼로리를 먹는 거랑 깨끗하게 먹지만 2500칼로리? 결론 얘기하면 대사가 2300이니까 2500칼로리를 먹는다는 대사량보다 더 많이 먹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을 70g밖에 안 먹는 건 굉장히 조금 먹는 거고 2100칼로리를 섭취하는 거는 굉장히
초저탄수화물을 하면서 2100칼로리를 먹는 거랑 나름 깨끗하게 먹으면서 열량을 많이 먹는 거랑 뭐가 좋냐 요거 같아. 다이어트 할 때 그죠. 당연히 2500칼로리를 먹으면요 대사량이 2300인 사람은 다이어트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굳이 두 개만 비교하자면 전자가 되겠죠. 비시즌에는 탄단지 매크로 추적하실까요? 하신다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자, 이제 비시즌도 제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대회 끝나고 회복하는 단계. 이 회복의 단계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시합에서 끝나서 몸이 회복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심리적 이런 회복도 좀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절제하느라 참았던 음식들도 좀 먹고 싶고 그러면서 만족도도 좀 얻고요. 또한 미루고 미뤘던 약속들 만나고 보고 싶었던 친구들, 가족들 만나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고 술도 한잔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회복이 또 있겠죠. 그런 회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매크로를 추적을 합니다. 그 단계에서는 매크로 추적을 안 합니다. 약 한 달 정도에서 두 달 정도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달이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진정한 이제 오프 시즌이 시작되고 매크로를 추적하고 이제 먹어요. 근데 제가 가장 이상적인 건 그렇게 시작해서 1, 2년을 오프 시즌을 보내는 건데 그렇게 보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매년 대회를 나가고 자주 나가다 보니까 회복하면 바로 또 다이어트고 막 이런 식이야. 길게 보내봤자 뭐 몇 개월 안 돼요. 한 5개월, 반년? 한 4개월에서 반년 정도 그렇게 오프시즌 보내고 나면 이제 바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532 외우시면 됩니다. 532. 피라미드 세트는 점진적 과부하를 어떤 세트에 어떤 식으로 적용시켜야 하나요? 너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좋은데 탑 세트 느낌으로다가 마지막 세트 제일 무거운 무게 할 때가 가장 이제 부하가 세야 되고 거기에서 거의 뭐 이제 올아웃을 하는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도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백오프 세트라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피라미드 세트 할 때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전 세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트 이럴 때 너무 다 털어버려. 그러니까 제일 부하를 세게 걸어줘야 될 마지막 세트 때 온 힘을 다하지를 못하고 힘이 없어서 더 빨리 실패를 해버리죠. 그러지 말고 마지막 탑 세트에 모든 걸 쏟아붓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아끼라는 게 아니라 오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팬미팅이나 팬미팅 비스무리한 거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낯선 사람 안 좋아하시는 것도 알고 우리 서로 적당히 거리 두자는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혹시나 저는 근데 사실 팬미팅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 1월 중순쯤에 그 광주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진영석 선수라고 아시죠? IFA 프로? 진영석 선수가 하는 평생헬스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최한진 선수 통해서 연락 받았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팬미팅 같은 거 이제 해줄 수 있냐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계획이 돼 있긴 합니다. 정확한 거는 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기점으로 다른 데서도 하면 좋겠죠? 광주에서만 하면 아쉬우니까 부산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그 전에 뭐 서울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점진적 과부하를 위해서 중량과 횟수를 기록하고 그 전보다 한계를 더 들려고 하는데요. 선수들은 운동할 때 기록을 보면서 하지는 않고 컨디션에 따라 실패전까지 하는 것 같던데 숙련된 자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기록하십시오. 저도 사실은 5년 전까지만 해도 매번 기록을 했습니다. 5년도 아니야. 3년 전이죠. 기록을 하다가 어느 순간 또 기록을 안 하게 됐는데 기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안 하게 되는 게 다이어트 하면 이제 줄어드니까 어느 순간 짜증나서 안 하게 돼요. 잘 될 때랑 이제 안 될 때랑 너무 비교가 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유튜브 찍기도 하다 보면 또 안 하게 되고 또 같이 운동하다 보면 또 기록을 못 하게 되고 막 꼬여.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멀어지는 편인데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더 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계획한 대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말씀하시는 대로 기록하고 명확하게 데이터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프로들 중에 진짜 기록 안 하는 선수들이 절반이 넘을 것 같긴 합니다. 30대 초반에서 이제 중반으로 꺾입니다. 뒤숭숭하네요. 형님은 어떠셨나요? 뒤숭숭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사실 저는 뭐 피터팬 컴플렉스인가 이것도? 뭐 20대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근데 이제 거울 보면 아니긴 하죠.
근데 그렇잖아요. 남자는 나이 먹어도 애다. 그런 말이 있듯이 뭐 여전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내 신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점점 느끼죠. 나이 먹고 건강도 되게 민감해지고 문득 아플 때 겁이 나기도 하고 어릴 때 아픈 거랑은 좀 다른 식으로 아프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뒤숭숭할 때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처럼 살면 안 됩니다. 30대 이후 40대 가까워진 다음부터는 본인에게 책임을 더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못한 것 같아서 뒤늦게나마 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AI가 발전하는 지금 트레이너의 역할이 AI로 대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뭐였지? 아이온가? 그 새 모델 나왔잖아요. 지금 챗GPT 새 모델 나왔는데 지금 장난 아니다라고 하더라고. 엄청나게 더 학습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의 사람급이다, 뭐 초인급이다 이렇게 그 제작사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수준까지 발전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무섭죠. 왜냐면 지금 챗GPT 나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지가 미친 듯이 빨리 좋아지고 있어,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속화돼요, 계속. 그래서 어떤 순간에 특이점이 올 건데 그 특이점이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은 느낌, AI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과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발전을 하는 데 있어 1단계까지는 뭐 1000년 걸렸어? 2단계까지 500년 걸렸어. 3단계까지 100년 걸렸어. 4단계는 10년 걸려. 5단계는 1년 걸려. 이런 식으로 미친듯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트레이너의 역할, AI로 대체되겠죠, 결국에는. 결국엔 되겠지만 우리 세대에서는 안 된다. 우리 세대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로봇이 나와서 자세를 막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 그건 우리 세대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지. 절대란 말은 절대 쓰면 안 되니까. 아무도 어렵겠죠. 취미가 헬스밖에 없어서 운동이 끝나고 밥을 먹고 나면 유튜브를 보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추천하는 취미가 있을까요? 유튜브를 해보시면 어때요? 유튜브를 보는 것밖에 할 게 없다며. 그럼 유튜브를 해보세요, 직접. 재밌는 취미가 될 수도 있어. 그냥 취미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얼굴 드러내서 나오는 거 말고 쇼츠 싸게 같은 거. 나 제일 부러워, 그런 양반들이. 아무튼 뭐 유튜브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하려고 마음먹은 게 이제 영어 회화 학원 다니려고 하고 있거든요. 해외 갈 일 많다 보니까 영어 회화 다시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진짜 꿀먹은 벙어리 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나름 회화는 다 소통할 정도는 되지만 어설프게 하니까 외국인들이 내가 영어 잘하는 줄 알고 엄청 빨리 말하게.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제 알아듣는 척 이러면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학원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수로서의 최종 목표는 벤 웨이더에서 만약 프로카드, 이거 그 전에 이제 질문 받았던 거라서 카드 실패하면 계속 도전할 건지 궁금하네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했죠. 카드는 땄으니까 이제 목표, 그 다음 목표는 프로쇼 우승인데 최종 목표, 이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가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에 올렸어요. 과연 IFB 프로에서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해야 될까? WNBF 같은 경우는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게 있어서 그 해에 프로들끼리 누가 최고인지를 겨루는 그런 딱 최고 높은 수준의 최종장 같은 느낌의 대회가 있어요. 그게 최고의 영광이고 모든 WNBF 프로 선수들은 그 월드 우승하는 게 목표야. 그리고 저는 운 좋게 또 월드 우승을 했습니다. 프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WNBF의 프로로서의 목표는 사실 없었죠. 그래서 IFF 프로가 됐어. 그러면 이제 IFF 프로에서 최상위 단계에서의 그 우승을 하면 IFF 프로로서의 최종 목표는 달성하는 건데 그게 뭐냐? 없어. 벤 웨이더를 많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벤 웨이더도 애매한 게 올림피아 퀄리파이어예요. 그러니까 벤 웨이더가 끝이 아니야. 벤 웨이더에서 우승했어? 그럼 너 올림피아 나가서 해봐. 근데 내추럴로서 솔직히 올림피아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할 수가 없잖아. 쉽지 않잖아요. 거의 아마 뭐 어렵지 않을까요? 이번 생에는? 그거는 거의 뭐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하는 것보다 힘들 거예요. 근데 혹자는 또 거기서 그냥 준수한 성적만 내도 대단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대회잖아. 네. 유의미한 성적을 냈다, 뭐 분전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우승하고 싶은 게 대다수의 선수들의 그 욕망입니다. 저 역시도 우승을 하고 싶지 사실 뭐 2등하고 3등하고 이러려고 대회 나가는 거 아니에요. 2등만 해도 난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없어요. 우승해야죠. 우승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는 대회를 나가고 싶어요.
근데 올림피아는 우승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잖아요. 그거에 참가의 의미를 둔다? 이거는 좀 슬플 것 같아. 약간 베네이더 우승했어. 야, 너 이제까지 수고했구나. 내추럴. 어디 한번 올림피아 구경 좀 해볼래? 이런 느낌이라 좀 짜쳐요. 흔한 말로. 그래서 최상위 대회라면 올림피아 퀄리파이어가 아니라 그냥 베네이더 우승만으로도 최고의 영광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아직까지 그런 근본이 확립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새로 그 최상위 대회를 만들자니 뭐 그 NPC에서 그 IFA 프로 리그에서 그렇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사실 IFA 프로가 되면서 가장 걱정했고 아쉬운 건 그거였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실 관심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도 IFA 프로에서 정확하게 내추럴 보디빌더만을 위한, 또 내추럴 보디빌딩을 대표할 만한 그런 대회가 아직은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많은 저 말고도 다른 BIFA 프로인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그 IFB 프로리그에 대한 불만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제 드러그 프리 3년인 게 너무 좀 아쉬워서 이게 그러면 내추럴 대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3년만 약 안 쓰면 나올 수 있는 대회? 이게 참 쉽지 않네, 그런 대회. 예. 그게 좀 이게 맞나 싶어요. 회의감이 좀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IFB 프로로서의 최종 목표, 프로쇼 우승인데 그 우승해서 끝날 것 같진 않고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IF 프로리그가 어떻게 나올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최종 목표, 선수로서 최종 목표.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뭐 어디 우승하고 1등 했던 선수가 아니라 그냥 기억에 많이 남는 선수가 되고 싶고, 그리고 저번에도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내추럴 보디빌딩의 표본 같은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표본이고 싶어요, 저는. 최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추럴 보디빌더 하면 딱 이 사람이 떠올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제일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선수고, 그리고 몸이 아니라 아까 뭐 피부 얘기도 했었는데 다른 영상 찍을 때 사람이 내추럴로 이렇게 대회 준비를 해가지고 체지방 막 이렇게 2% 3%까지 빼면 얼굴이 어떻게 마탱이가 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안 좋은 점이 있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선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좀 하고 싶은 욕심, 그 정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런 목표는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고 더해질 수 있고 뺄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목표를 찾아가는 해가 아마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고, 기왕이면 좀 즐거운 간접 경험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